자,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지금 북한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CBM 발사 이후로 또 핵실험장 복구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위치를 보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북쪽에 좀 외딴 곳에 있는 곳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함경북도죠.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은 아주 험준한 산맥입니다. 범덕산맥이라고 대략 그 고도가 한 2,000m가 넘는 그런 아주 험준한 그 산맥에 위치한 핵실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실험장에서 그동안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6번에 걸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곳입니다. 6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부터 지금 한 5년 가까이 된 건데 5년 만에 핵실험 위기가 가장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외신 보도도 예전에 봤지만 4년 전에 2018년에 외신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언론도 초청해서 그 앞에서 지금 핵실험장 갱도를 폭발하는 장면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완전히 폭발된 게 아니었던 건가요? 완전히 폭파시킨 게 아니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을 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예. 이듬해 4월 우리는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실험도 더 필요가 없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예 이 모라토리움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장면을 이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걸 보여줬었죠. 이제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가면 갱도가 4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 있는데 네. 중에 1번은 1차 핵실험을 했고 이 여러 가지 핵물질 노출해 가지고 폐쇄가 됐고요. 그때 이 폭파했던 갱도가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런데 2번 갱도에서 2차부터 6차 핵실험까지를 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전문가들은 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갱도 입구만 일부 폭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측이되고 있는 곳은 3번 갱도를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구를 뚫어서 통로를 개척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면 이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기존에 폭파된 입구 말고 아예 새로운 입구를 뚫어서 지하에 있는 갱도랑 연결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한 달이면은 뭐 그 복구 작업은 완성이 될 것 같다.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도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북한이 뭐 단거리 미사일, SLBM 이런 것들을 발사했지만 예. 소위 말하는 이 레드라인,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행동을 하질 않았는데 이번에 지난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실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남은 것은 핵실험입니다. 그럼 북한이 6번이나 핵실험을 했는데 뭐 또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8타 당대회에서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실험한 것은 전술핵 실험은 아니었거든요. 예. 당장 필요는 전술핵 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그다음에 고위력 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추가 핵실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존에 만들었다고 알려진 핵
이 실험 결과는 그러니까 전술핵처럼 어딘가에 탑재를 해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술핵 개발을 위해서도 핵실험은 조만간에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북한이 자기들의 어떤 군사 목적, 다시 말하면은 무기 개발의 일정에 따라서 계획이 나옵니다만 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4월 달이 북한에게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이제 갖게 된, 다시 말하면은 이 국무위원장에 취임한 10년이 되는 날이 이제 4월에 있고요. 4월 15일은 또 김일성 110회생일입니다. 예. 25일은 조선혁명군 창군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4월에는 또 우리 한미연합연습이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을 구실로 해서 또 한 번의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지금 4월에 핵실험을 할 만한 계기가 될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근데 핵실험을 다시 한다면 우리 정부나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ICBM 발사 같은 경우에서도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을 채택을 하고 싶어 했지만은 결국 못했거든요. 이거는 뒤에서도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그 핵실험에 대한 대응은 어떤 수준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ICBM을 발사했지만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결의안, 규탄 성명조차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네. 채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7년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대한 일치된 그런 결정이 지금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가 안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에 일치된 독자 제재가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서방에. 특히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제 새 정부가 5월 달이면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그런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도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 하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한미연합연습이 그동안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상연습 위주로 그동안 해왔거든요. 이제는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미국의 전략사산의 전개라든지 실병 기동을 수반한 그런 실질적인 한미연합연습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북한은 그런 도발을 통해서 한미를 기관시키고 미국의 한국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차단하는 그런 시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핵실험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님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북한만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를 한다는 2차 제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센터장님, 북한이 지금 정권 교체기에 ICBM도 발사를 하고 핵실험장도 복구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도발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건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한국의 정권 교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북한의 이런 일련의 도발은 꼭 한 가지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향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나 됐지만 내놓을 성과가 없습니다. 주민들 10년 전에 허리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내놓을 수 있는 업적이라고는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이 어려운 것은 미제나 국제사회의 부당한 제재 때문이다. 부당한 압박과 위협 때문이다. 우리 지도자는 그런 것에 당당히 맞서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개발한 위대한 지도자다. 그러니 참고 견디고 우리 리더십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내부적인 필요도 상당히 강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제재하지 말라. 그리고 한미연합에서도 중재하고 특히 이제 남측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만약에 과거 박근혜 또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그런 정책을 취한다면 그건 재미없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함께 날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내부 단속 목적도 있고 또 한미 양측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해석이 지금 센터장님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ICBM 발사 후 선전 영상 있잖아요. 사실 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영상의 스타일이 예전과 너무 달라서. 그런데 지금 당시, 그러니까 지난 24일에 발사한 ICBM을 한미 양국은 화성 15형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도 북한이 화성 17형이다. 이것은 신형 미사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이유나 목적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화성 17형이 2020년 당대회 이제 열병식에서 공개를 했고, 이 보시면은 이 규모가 다시 말하면 길이나 굵기나 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미니트맨 3라든지 또 중국이 자랑하는 둥펑 47보다도 덩치가 크고요. 그래서 이게 사거리로만 보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세계 제1의 무기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짜집기했다고 보는 것은 지난 2월 27일 그다음에 3월 6일, 16일 이렇게 이제 쏘았는데 특히 16일 날 쏜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후에 8일 만에 성공한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선전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우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고 우리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걸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새 정부가 곧 들어올 텐데요. 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실제로 남북회담 워낙 많이 참여를 하셨고 북한의 고위급과도 직접 대면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되살려 보셨을 때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좀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 댓글로는 그동안 북한을 너무 받아준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어쨌든 비핵화와 평화가 목적이니까 북한이 핵 보유를 했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그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첫째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확장 억제, 이걸 위해서 지금 새 정부의 제1성은 한미동맹의 복원입니다. 한미연합 억제력을 극대화시키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억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급적이면 남북관계를 좀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할 말도 못하고 좀 그래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새 정부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 평화라는 게 대화를 통한 평화도 있지만 강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김정은에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과 국제사회 공조하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만 일방적으로 들게 된다면 결국 중국 러시아의 국익에도 매우 불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에게도 그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걸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오면 그것이 북한에게 유리하고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정책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후견 노릇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그러니까 실질적인 압박,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 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댓글로 설명을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말씀 여쭙겠습니다.